안녕하세요. 미니북입니다. 이렇게 25번째 챕터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26 그리고 27 이렇게 두 개의 챕터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아쉬울 정도인데요. 25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지 같이 읽어볼게요. mutt, 즉 개. 그런데 일반 개들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된 개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코르누코피아 건물 위에 3명의 트리비츠들이 다 올라갔죠. 개들을 피해서. 거기서 정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캐토가 피타를 인질로 잡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 끝에 피타와 캣니스는 최후의 승자로 선언이 됐어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지난 챕터의 이야기는 코르누코피아라고 불리는 건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 코르누코피아가 어떻게 생겼냐?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헝거게임 영화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뿔처럼 생겼죠? 이 건물의 이름이 왜 코르누코피아인가는 왼쪽 사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 나무로 엮어진 이 바구니 같은 애도 코르누코피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온 거죠. 자 보시면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사과나 호박이나 이렇게 음식이 가득 차 있죠.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를 잠깐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 아시죠? 이 제우스가 어렸을 때 형제들을 잡아먹은 아버지를 피해서 외딴 곳에서 조용히 자랐어요. 이때 염소가 제우스를 아주 어릴 때부터 보살펴 줬는데요. 어느 날 그 염소에 뿔이 부러지고 거기서 음식들이 마구 나왔다고 해요. 그 후로 이 염소의 뿔 모양을 한 이 형태나 이 베스킷은 수확이나 풍요를 의미하게 됐고 더 나아가 이제는 추수감사절의 상징, 심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헝거게임 건물이 코르누코피아라고 붙여진 이유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서플라이들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거기 다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음식이나 아니면 뭐 무기나 이런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이름을 코르누코피아라고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stalemate.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 이라고 배웠었죠. He's right. If I take him out and he falls to the mud, Pita is sure to die with him. We've reached a stalemate.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mud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mud은 소위 똥개라고 불리는 그런 잡종견을 의미하는데요. 갑자기 거대한 잡종견들이 그러니까 개들이 나타나서 코르누코피아를 서라운딩하고 있거든요.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명의 트리비츠가 다 코르누코피아 그 빌딩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캐토가 피타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피타를 이렇게 속박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캣니스가 화살로 쏴서 화살을 캐토한테 쏘면 캐토가 피타를 붙잡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코르누코피아에서. 그러면은 그 이제 개들이 갈기갈기 뭔가를 하겠죠. 그 트리비츠들한테 떨어진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피타는 같이 죽을 거예요. 캐토랑 확실히. 그래서 캣니스가 화살을 쏘지 못하는 그러니까 캣니스가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피타를 인질인 상황으로부터 구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캐토의 입장에서도 인질을 풀어주면 그러면 자기는 죽을 것이고 인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둘 다 캐토도 그렇고 캐니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테일메이트에 도달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taunch, 피를 막다, 멈추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였죠. I have no bandage, nothing to staunch the flow of blood from his scalp. 피타가 지금 종아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the flow of blood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flow는 흐름이니까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를 흐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피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밴데이지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서 nothing to staunch. 피를 막다, 멈추게 하다. 네. stem, 줄기라는 뜻으로 익숙한 단어죠.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기 본문에 제가 가져온 부분만으로도 대충 어떤 뜻일지 감이 오니까 한번 이렇게 이 본문만 가지고 노력을 해보시고 본문 읽으실 때, 책 읽으실 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ita's clawing at Cato's arm, but weakly, as if confused over whether it's more important to breathe or try and stem the gush of the blood from the gaping hole of mud left in his scalp. 여기서 왜 종아리에 피타가 상처를 입었는지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tourniquet. 이 단어는 중요하지도 않고요. 사실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가져온 이유는 본문상에서 특히 이 챕터 내용에서 이 tourniquet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 단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도 이게 어떤 뜻인지 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유추하기가 모르는 단어를 다른 문맥에 있는 내용으로 추측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경우는 이 단어가 나오는 바로 직전이나 바로 이후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바로 이게 유추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은 유추가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 단어가 뭔지 유추가 되신다면 그 앞에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할 겸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My last arrows in your tourniquet. 그래서 이 부분 본문 읽으면서 생각을 유추하기를 해보세요. veer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off는 떨어지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전치사라고 하죠. 하지만 전치사라고 굳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뜻을 가진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veer off,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데 그 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갈 경로와 떨어진, 그러니까 잘못된 경로로 가다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Instead of trying to wrestle his way free, his forefinger veers off and makes a deliberate X on the back of Cato's hand. 캐토가 지금 피타를 자기 몸 앞에 인질로 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자기를 결박되어 있는 그 부분을 벗어나려고 싸우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피타가 뭘 했냐면 피타의 forefinger으로 집게손가락이 veer off 하고 해서 deliberate X를 캐토의 손등에 그었다는 거죠. deliberate은 의식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eer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off는 떨어진, 이어서 갑자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갑자기 떨어진 방향으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게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연스럽지 않게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여서 의도적으로 X를 딱 그은 거죠. 그게 케니스 눈에 딱 띈 거지. 그래서 veer off는 갑자기 떨어진 방향으로 가다. 근데 그 의미는 개별의 단어를 살펴보면 바로 뜻이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온다. 그래서 veers off 배웠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on을 써야 할지 in을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on은 뭐뭐 위에,
이는 뭐뭐 안에 라고 배워서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이걸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아래 집 모양으로 생긴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인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 집 안에 공 같은 빨간색 애가 있죠? 아주 쉬워요. 왜냐? 안에 있으니까. 근데 on의 경우는 뭐뭐 위에도 맞지만 뭐뭐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 on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맨 위에 있는 빨간 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붕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공은 on the roof, 지붕에 있어요. 두 번째로 저기 벽에 달라붙어 있는 애를 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벽에 붙어 있어요. 벽과 접촉이 있죠? 그러면은 얘는 on the wal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거를 벽에 걸어 놓으면 on the wall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공 같은 경우를 볼까요? 얘는 집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또 on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바닥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바닥과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on the floor 할 때 on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럴 때는 in the house라고 할 수 있지만 또 on the floor 이라고 on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n을 생각할 때는 접촉이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는 취하다고, on은 접촉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접촉이 있는 뭔가를 취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접촉하는 그 뭔가는 임무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취한다는 건 임무를 착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ake on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다, 임무를 착수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서 승급이 돼서 새로운 책임 사항들을 맡게 됐어요. 그럼 책임 사항들을 수행하다, 착수하다라고 할 때 to take on new responsibilities,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 am taking on new responsibilities 이렇게요. I don't watch, but I can hear the snarls, the growls, the howls of pain from both human and beast as Cato takes on the mudpack. 여기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임무가 the mudpack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팩은 물이에요. 이 물이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열심히 싸우니까 휴먼인 캐토, 인간인 캐토도 소리를 내고 이 짐승인 개들도 소리를 내는 거죠. 각종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The snarls, the growls, the howls. 정말 각종 소리를 다 내는 걸 캣니스가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growl은 으르렁 하는 그 으르렁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snarl은 이빨을 보이면서 강아지 밥 뺏어 먹으려고 하면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 하죠. 그게 snarl이고, howl은 아우 하는 그 늑대들이 하울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울입니다. 그래서 그 늑대들이 후 하는 것처럼 그런 하울링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각종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n은 가로치고 임무를 가로 닫고 수행하다, 착수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on과 in이 나온 김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두 개의 유형의 의자가 사진에 보이죠. 이 각 경우에 다른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멈추시고 생각을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일반적인 의자에 앉을 때는 그 의자 위에 앉게 되죠. 그 의자가 있는 표면 위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I'm on a chair 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암체어죠. 1인용 소파. 이 경우에는 여기 앉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위에 앉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 팔 부분이 그리고 또 material 자체가 쿠시하다 보니까 푹신푹신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으면 되게 1인용 소파에 포옹을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우리 몸이 감싸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을 사용을 합니다. 꼭 감싸줘서 그 의자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I'm sitting in the chair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on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할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의자를 1인용 소파에 앉을 때도 이게 접촉이 있으니까 on이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 포옹을 양옆에서도 포옹을 당하고 그래서 꼭 안에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in the chair이라고 말을 한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sh out, inadvertently, snuffling. 네, 스너플링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냄새를 맡을 때 킁킁대죠. 네, 그 킁킁대는 소리. dwindling, purchase.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구매하다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뜻 말고도 힘을 쓸 수 있도록 꽉 잡는 그립. 그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립 같은 거는 꽉 쥐는 골프 그립이나 요가 그립, 땅에 잡는 그립, 암벽할 때 꽉 쥐는 걸 그립이라고 하죠. 네, 그 그립을 얘기를 합니다. callously. 네, 여기서 사용된 stem은 줄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문맥에서 보면 피타가 종아리를 다쳤는데 그 다친 상처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the gush라고 했으니까 왈칵 피가 쏟아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스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목을 돌리고 있으니까 약간 헤드락이라고 하나요? 목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에 있으니까 숨을 쉬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왈칵 나오는 피를 스템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그거를 꼭 모르겠는 것 마냥 그것을 어떤 곳을 추즈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지 confuse 한 것 마냥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stem은 그 피처럼 그 액체의 흐름을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다른 단어 아주 초반 영상에서 배웠죠? 복습했죠? 네, staunch. 그 staunch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챕터만 더 읽으면 끝이 납니다. 네, 이번 25번째 챕터도 수고하셨고요. 26번째 챕터에서 만날게요.